의식주와 다문화 사회윤리 13강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부분은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 근데 그 중에서도 의식주를 포함한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한 문제 나올 수 있겠고요. 다문화 사회, 다문화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 요거랑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은요. 이 분도 딱히 뭐가 없어요. 시험 문제가 없습니다. 의복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나 음식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복과 관련된 윤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뭐 패스트 패션 같은 것들 있죠. 패스트 패션. 한 번 입고 버리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짧은 그 주기가 짧은 그런 소비, 패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명품 소비와 관련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동물 모피 코트 같은 동물 복지와 관련된 어떤 의복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 지어서 이제 바람직한 어떤 방향으로 의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 두 번째 이제 음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해서 아무래도 무분별하게 음식을 많이 소비하는 것보다는 절제해서 음식을 절제해라. 어차피 다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마일리지를 고려한 푸드 운동을 해라. 뭐 이런 것으로서 푸드 마일리지 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푸드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로컬 푸드 이용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로컬 푸드. 멀리 있는 푸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 푸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뭐 기름이나 차를 이런 운행을 안 하니까요. 그 지역도 살리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슬로우 푸드. 이런 운동들이 이제 좋은 어떤 운동으로서 이야기가 될 테고, 그 밖에 이제 절제하면서 음식을 소비해라, 소비하는 것도 일종의 수양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유교, 불교, 도가를 적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싱어 선생님을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고기, 육류를 먹잖아요. 그럴 때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요거 한 번씩만 봐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의식주 중에서 주거가 남았잖아요. 이 주거 윤리는 이제 가끔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 본래는 그 주거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학자 두 사람으로 이제 볼로브 선생님이랑 그리고 하이데거 선생님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주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뭐냐를 물어볼 텐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딱히 없어요. 그냥 주거가 요즘은 돈을 투자하고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원래 이 집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기능을 잘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나오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니까 볼로브인지 하이데거인지 구분하시지 말고 그냥 주거의 원래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올 부분이 이제 소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합리적인 소비와 윤리적인 소비를 구분하는 거. 합리적인 소비와 윤리적인 소비를 구분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합리적인 소비는 말 그대로 합리적으로 소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적은 비용으로 높은 만족을 얻는 소비죠.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소비는 되도록이면 내가 돈을 적게 투자를 해서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하는 그런 소비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어떤 비용을 가지고 뭔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사치나 낭비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소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합리적인 소비와 더불어서 윤리적인 소비를 강조하고 있어요. 윤리적인 소비. 윤리적인 소비는 조금 합리적이지는 않더라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소비를 하냐, 이걸 따져보고 소비를 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소비로서 녹색 소비가 있습니다. 환경을 고려해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이게 친환경 제품인지, 환경을 좀 덜 오염시키는 재료로 사용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소비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소비는 착한 소비라고 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떤 인권 침해,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소비가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해서 소비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인데 사회적인 역할을 잘하는 기업에 어떤 소비를 한다라든지,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은 기업에 제품을 소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비와 관련돼서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었던 건 이제 잘못된 소비 형태로서 과시적 소비랑 동조 소비, 요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좀 나왔는데, 실제로 조금 더 많이 시험 문제 나온 건 과시 소비가 아주 많이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시 소비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베블런 선생님이시고요. 이 베블런 선생님도 마르크스 계열의 사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계급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어떤 계급을 과시하기 위한 과시용으로 소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지만 나는 너네보다 많은 걸 가졌어, 계급이 높은 유한 계급이야,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싼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 피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피지배 계급 사람들, 심지어는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모든 계층이라고 할까요?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도 이 지배계층의 소비를 모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배계급의 소비를 모방해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합리적인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필요 없는데도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베블런의 과시소비라고 한다면,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미지 소비를 한다. 보드리아르.
이 사람 이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는 필요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대중매체에서 사람들이 사니까 현혹된 소비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는 필요해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품의 이미지를 소비한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부자야, 성공한 사람이야. 예전에 우리 모 기업의 자동차인데 너 얼마나 성공했니?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차를 타면 나는 성공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광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이 제품을 이용한다라는 건 나는 어떤 상태야를 알려주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조금 과시적인 소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동조 소비는 이제 밴드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것으로 우리는 같은 무리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그 무리가 소비를 하면 따라서 필요하지 않지만 따라서 소비를 하는 현상을 동조 소비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반 모두가 뭐 어떤 패딩을 입었어. 근데 그 패딩을 나만 안 입으면 왠지 나는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필요 없지만 그 패딩을 사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동조섭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다 윤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소비 형태로서 등장을 한다라고 해서 아마 우리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시면 경영 뭐 이런 쪽에서 아마 배우시게 되는 그런 소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문화예요. 다문화. 다문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문화를 바라보는 입장, 다문화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와 관련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쉽지만 사회문화 시간에 주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생윤에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아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뭐 아시겠지만 문화에 대한 우열의 기준을 자국에 두는 거죠. 자국에 두고 자국이 우월하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요.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의 기준을 이제 4대 국가에 두는 거죠. 다른 나라에 두고 그 나라의 문화가 좋고 나머지 문화는 좋지 않고 자신의 문화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좋은 어떤 관점으로서 문화에 우열을 두지 말자. 문화의 우열을 두지 말자. 왜냐하면 문화는 다양한 상대적인 영향에 받아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해치는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해도 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런 문화들도 있잖아요. 그런 문화들까지 모두 수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와더라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다문화 모델, 다문화 정책에 대한 모델이 시험 문제에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문화의 어떤 그 수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문화 중심주의 조금 우월한 그런 입장에서 나온 모델인데요. 문화 동화주의라고 합니다. 문화 동화주의.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회문화하고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문화동화주의는 외래의 문화에 외래 문화와 자국의 문화가 있으면 요걸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말로 할게요. 주류 문화가 있고 비주류 문화가 들어온다면 어떤 통합과 조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비주류의 소수 문화는 없어져야 되고 주류 문화로 통합되어야 된다. 주류 문화로 통합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 사회문화 시간에도 이런 식의 어떤 형식을 이야기할 텐데 주류 문화 A가 있고 비주류 문화인 B라고 하는 문화가 들어온다면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주류 문화만 남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 정책을 우리가 문화 동화주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식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용광로 모델이라고 하는데 용광로 모델은 사실 사회문화 시간에서는 문화 융합에 해당되는 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생일 시간에는 요거를 문화 동화주의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 다원주의. 가 있습니다. 문화 다원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어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상인데요. 다만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분을 합니다. 비주류 문화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너는 비주류 문화고 나는 주류 문화야. 하지만 비주류 문화인 너의 문화를 내가 인정을 할게.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조화를 강조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A라고 하는 주류 문화와 B라고 하는 비주류 문화가 만났으면 A도 인정을 하는데 A는 대문자잖아요. 근데 비주류 문화는 약간 인정하는 거죠. 소문자 형식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요. 이거 생활과 윤리 시간에는 국수 대접 모델로 설명합니다. 국수는 국수 자체가 메인이고 주류 문화고 고명은 비주류다라고 해서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로 나누지만 둘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문화에 대한 다원성을 인정을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문화 중심주의. 다문화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는 평등해요. 그러니까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모든 문화를 동등하게, 똑같이는 아니에요.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문화가 있고 B라고 하는 문화가 있을 때 이 B라고 하는 문화를 소문자로 작게 그냥 너는 비주류야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둘 다를 존중하는 이런 입장이고요. 우리 생일 시간에는 샐러드 볼 모델이라고 해서 뭐 샐러드에 들어있는 야채가 제각기 맛을 내면서 이 각각의 다른 야채들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걸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교 부분이 남았습니다. 종교 부분은 사실은 조금 복잡한데 번호가 3번. 종교 부분은 학자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를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종교와
다른 그 사회 요소, 예를 들면 과학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대립을 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와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은 신이 없다 생각하고 종교는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둘을 강조하는 사상가는 누군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종교에서는 이걸 비윤리적이라고 보는데 윤리에서는 이걸 윤리적인 규범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아이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뭐 갑을로 해서 나오고, 뭐 토론의 주제를 골라라, 갑이 강조하는 입장을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물론 과학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뭐 리처드 도킨스라든지 프로이드 같은 분들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문제를 풀 때는 이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냥 종교를 강조하는 입장과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한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스 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세계 윤리 선언문, 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조화, 관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종교와 다른 부분과의 조화를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볼테르 선생님도 이제 관용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너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나하고 다르더라도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신 분은 엘리아드예요. 엘리아드 선생님은 이제 단독 문제로 보통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시고요. 성과 속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종교와 세속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셨던 분으로 우리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엘리아드 선생님은 종교적인 인간 과 비종교적인 인간을 구분을 하시는데, 일단 엘리아드 선생님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종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자신이 깨달으면 이제 종교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는 비종교적인 인간이 된대요. 깨닫지 못한 존재는 비종교적인 인간이 되어서 종교적인 인간은 모든 현상을 종교와 같이 해석을 한답니다. 모든 세속적인 현상을 종교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 비종교적인 인간은 종교와 관련이 없어요. 종교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세속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입장을 보이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아드 선생님은 우리 모두는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이 생활이 성스러움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것이 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종교성을 깨닫고 이 세속적인 부분에서 성스러움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인간은 세속에 드러난 성스러움을 발견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속적인 현상은 종교적인 인간에서 봤을 때 성현,
성현. 성스러움이 세속에 드러났다. 다른 말로 현현. 네. 드러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를 만날 수 있고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이런 종교성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되새기면서 종교와 세속의 종교와 세속의 조화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이에요. 다만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종교적인 인간이 세속에 드러난 성스러움을 강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속적인 것 그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돌멩이나 나무나 이런 것 그 자체가 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 성스러운 것이 세속적인 것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 십자가나 절에 있는 그 불상 같은 것들은 사실은 돌멩이나 나무나 뭐 금속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타난 성스러움을 우리가 강조를 한다라는 것이지 그 세속적인 물건 그 자체가 성스러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세속적인 것도 성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엘리아데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그 사상가 중심으로 출제가 된 것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종교와 이제 대립되어지는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화를 강조하는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니까 역시 기출 문제 한 번씩 봐주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3강에 대한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가치 있는 재화의 과시적 소비는 유한계급의 상속적 명성의 수단이다. 부가 그의 손에 축적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그의 부유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귀중한 선물을 하거나 값싼 향연과 영연을 베풀어 친구나 경쟁 상태의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 과시적 소비를 이야기하고 있죠. 베블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블런의 과시 소비가 요즘 최근 몇 년 사이에 문제로 계속 등장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배계층이 유한계급이라고 하는 이 지배계층이 자신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소비를 밑에 있는 그 무한계급이나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따라해서 소비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기억, 유한계급은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자 한다. 맞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을 소비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상품의 가격은 오직 상품의 생산비만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렇지 않겠죠. 비싼 물건이 왜 비싸느냐? 그걸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겠죠. 여러분 가방이나 명품 이런 소비들은 사실 그 생산비만 따지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걸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그걸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비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만을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디귿, 사치품은 비쌀수록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사치품의 경우에는 이거 비싸면 비싸니까 내가 이 비싼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리을, 베블런은 인간의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자 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시적인 소비가 아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존재다.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다음에 칼럼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적절한 것은입니다. 스님들은 평소 식사하는 것을 바루공양이라고 하는데요. 바루는 스님들의 그릇이고 공양은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바루공양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평등 사상과 음식을 지어낸 사람의 공덕을 헤아리고 하늘, 땅, 물과 같은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고요. 또한 이 음식이 바루에 담기기까지 연기적 순환 과정을 생각하고 이러한 점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일을 이제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양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어떤 식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음식을 통해서 만물의 상의성, 여러분 상의성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상의성은 상호의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의존성, 다른 말로 연기설적인 관점이죠. 이걸 깨달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음식의 재료가 되는 자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예,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여기 나와 있기도 하겠지만 자연에 감사하고 사람들의 공덕을 헤아리고 연기적 순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낭비하고 뭐 이러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3번 음식을 생존을 수단을 위험만 보지 않고 수양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양의 과정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연기설이니까요. 5번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탐욕을 버리고 자기 수양을 해야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루공양 문제도 가끔 평가원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냥 제시문 통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먹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3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거주는 자신에게 낯선 공간이 있는 어떤 임의의 자리로서 낯선 자로서 던져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거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주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어떤 특성한 자리에 친숙해지는 것, 곧 그 공간 안에서 그것들이 근거로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로 지속적인 관련 속에서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거주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볼로브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볼로브인지 하이데거인지 구분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볼로브가 됐던 하이데거가 됐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주거의 본래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거주함을 통해서 인간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가 라고 되어 있죠. 낯선 공간으로 던져지는 게 아니고 친숙해지는 거니까 보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2번 볼로브는 거주함을 통해서 인간은 세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공간 자체는 세계 밖에 있는 공간과 여기 안에 있는 공간이 다른 공간이에요. 하지만 다른 공간이라고 해서 이게 분리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이 공간을 바탕으로 외부의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로브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린 공간이자 닫힌 공간이다 이렇게 볼로브는 생각해요. 우리가 외부 세계에 가서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편안함, 안식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져 있는 공간 같지만 그런 편안한 안식과 쉼 이런 것들을 누림으로 인해서 다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힘든 어떤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열린 공간이자 닫힌 공간이다 이렇게 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거주함을 통해서 인간은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죠. 그냥 집이 아니라 거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볼로브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4번 거주함을 통해서 인간은 자유로운 삶, 뭐 비슷한 말이죠. 인간의 본래적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5번 거주함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죠. 지속적인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니까 지속성을 유지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로브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린 거 한 번씩 보시면서 그리고 기출된 그 제시문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본로브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딱히 너무 머릿속에 넣어두시지 않으셔도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4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나는 소비의 목적이 소비자의 만족감 충족에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합리적 소비라고 하죠. 합리적 소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비가 자신을 넘어 사회와 환경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에 자연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소비해라. 이걸 우리가 윤리적 소비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합리적인 소비를 얘기하는 입장에서 윤리적인 소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비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의 생산자의 인권을 고려한 소비를 해야 한다는 윤리적 소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됐고요. 소비는 인간의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말은 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어쨌든 뭐 합리적인 소비가 됐든 윤리적인 소비가 됐든 둘 다 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소비 활동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윤리적 소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4번 가격 대비 효용이 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가 최선이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윤리적인 소비에서는 이것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동물의 환경을 착취하여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윤리적인 소비의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와 윤리적인 소비를 구분하는 문제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 뭐 그렇게 어렵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합리적인 소비가 뭔지 윤리적인 소비가 뭔지만 알고 있으시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5번 볼게요. 문화에 대한 얘기네요. 갑을 입장에 대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을 보시니까 국가는 단일한 문화를 유지해야 된대요. 이민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된답니다. 이민자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주해 온 문화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기존에 있었던 문화가 있으면 외부에서 어떤 문화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었던 문화만 남고 외부의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동화주의 입장이죠. 동화주의 입장입니다. 문화 동화주의 입장이고요. 을을 보시면 다양한 문화가 지니는 각기 다른 특성을 평등하게 우월한 거, 열등한 거 없이 평등하게 인정을 하고 다양한 언어, 종교, 민족 이런 것들의 공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요거 자기네 문화가 있고 외부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문화와 똑같이 외부의 문화도 존중한다라는 의미라서 다문화 중심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문화 중심주의. 다문화 중심주의. 자, 그렇다면 기업. 갑은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사회 통합을 지향한다. 맞죠? 주류 문화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화주의니까요. 니은, 을은 소수 집단의 문화 또는 이민자의 문화의 고유성이 잘 보존되어야 한다. 동등하게 존중한다 라는 말이니까 같은 표현이고요. 디귿, 갑은 을과 달리 이질적인 문화들 간의 우열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문화가 우월하고 너네 문화는 열등해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리을, 갑은 다양한 문화 간의 위계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갑은 맞지만 을이 틀리죠. 다양한 문화 관계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니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종교 문제네요. 종교적 인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종교적인 인간.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항상 이렇게 모두, 절대, 항상 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뭐뭐만 뭐 이런 표현 나오시면 종교적인 의미로 충만해 있답니다. 사실은 쉽게 이해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그것을 초월하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제 성스러움이 세속적인 부분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보는 성과 속이라는 걸 주장하신 엘리아데 선생님이시죠.
엘리아데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1번. 종교적인 신념보다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종교학자니까 종교적인 신념이 우선하겠죠. 2번. 종교는 인간의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요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 원래 종교는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서 의존하고 기대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 일상에서 벗어나야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아데는 성스러움이 새 속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게 아닌 거죠. 4번 성스러운 공간은 주위의 공간과 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위의 공간은 일반적인 공간이고 일종의 세속적인 공간이고 성스러운 공간은 말 그대로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이게 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동일하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5번 성과 속은 공존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죠. 성과 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공존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엘리아데 선생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서술형 평가의 문제와 학생 답안이고요. 학생 답안의 기억에서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가를 보시니까요. 자국의 우월성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나름 문화를 평가한대요. 그러면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그런데 나를 보시니까 자국의 문화는 열등함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숭배하고 찬양해야 된대요. 그러면 요거는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신의 문화가 타 문화보다 우월하다라고 보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그리고 나는 자문의 문화가 타 문화보다 열등하다라고 보죠. 그쵸? 그래서 이 두 문화에 대한 태도는 문화에 대한 우열성을 둘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디귿, 가는 자문화보다 타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대요. 타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죠. 타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자문화 정체성을 지나치게 중시한대요. 자문화 정체성을 중시하면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어야 되겠죠. 이거 잘못된 설명이네요. 미음, 자문화와 타문화를 평가하는데 올바른 관점이라고 볼 수 없어. 맞아요. 문화를 우월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올바른 관점이 아니고 문화 상대주의가 올바른 관점이었죠. 정답은 4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하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지지할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는 어느 종교, 어느 철학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최소한 지켜야 된다. 이분의 입장은 이런 거죠. 공통으로 인정되는 입장을 인정을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어떤 철학이라면 자유주의 철학, 뭐 공리주의 철학 다 이야기하는 것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인정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를 두 가지로 집약한다면 휴머니티와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은 인간적으로 취급받아야 된다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요가 철학, 유대교, 이슬람교, 유교에서도 똑같이 발견된 덕목이래요. 그러니까 외부의 종교나 사상에 대해서 관용의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요. 이 사람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스 퀼이라고 하는 사상가고 이게 이제 세계윤리 선언문과 관련된 내용에서 나오는 건데 아무튼 우리는 관용의 입장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종교 간의 대화로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교 간의 대화가 없어서 종교 간의 평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다시요.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가 있으면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갈등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죠. 맞는 얘기네요. 2번,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그렇죠.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존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분은 두 가지로 축약을 해서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 것,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3번, 종교인은 비종교인에 대해서 관용의 자세 취해야 된다. 그렇죠. 관용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4번,
종교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 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종교 간의 갈등, 뭐 사상 이념 간의 갈등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에 대해서 관용의 입장이 필요하다를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5번 각 종교의 무오류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지녀야 된다. 각 종교가 서로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관용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고 갈등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오류성을 인정하는 것은 관용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 자, 갑을 사상과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음식만 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천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작은 것을 탐하면 큰 것을 잃기 때문이랍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는데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거처하면서도 교육하지 않으면 짐승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만 유념하지 말고 인간이 되는 어떤 수양을 같이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식을 어떤 도덕적인 수양과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이에요. 을을 보시니까 군자는 밥을 먹을 때 배부르기를 바라지 않으며 거처하는 집이 편안하게 추구하지 않는다. 일이 있으면 민첩하게 처리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며 도가 있는 곳에 나아가기를 바로잡는다면 학문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분도 뭐 군자 얘기하시고 그래서 요 두 사람은 모두 유교 사상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딱히 뭐 사람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번 갑은 음식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지 않죠. 뭔가 교육해야 되고 도덕적인 어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을은 음식이 빠른 시간에 섭취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갑은 을과 달리 인간의 식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대요. 이건 달리가 아니라 둘 다죠. 둘 다 식욕을 잘 다스려야 되고 4번 을은 갑과 달리 음식에 대한 절제가 도덕적인 삶에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둘 다 얘기하는 거죠. 5번 갑은 음식의 섭씨가 도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어쨌든 먹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수양과 관련되어 있다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의식주 윤리를 할 때 사상가를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윤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는 뭐가 됐든지 도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사상가로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갑을병의 입장을 서로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판을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른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해서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문화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대표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국수 대접 모델이죠. 아이고. 국수 대접 모델.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니까요. 이주민은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고 기존의 지배적 가치와 문화를 수용해서 이에 적응해야 된대요. 이거 동화주의죠. 동화주의는 용광로 모델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병을 보시니까 문화 집단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등한 입장으로 공존한대요. 이런 건 다문화주의죠. 다문화주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샐러드 볼 모델이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A 1번 보겠습니다. 단일한 문화를 전제로 한 문화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갑이 하지 않죠. 하지 않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색깔을 다른 걸로 하지 않죠. 예,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번 AF입니다. AF면 갑이 이렇게 하는 거죠. 다양한 문화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존해야 된다. 대등한 입장에서 공존해야 된다는 것은 다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B하고 D입니다. B하고 D는 을의 입장이네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는 위계가 있음을 간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을은 동화주의니까 위계가 있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갑하고 병을 비교했을 때 갑도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은 간과하지 않아요. 물론 병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4번 B2네요. 주류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대요. 동아주의는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는 주류 문화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비주류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 설명이죠. 그래서 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틀린 겁니다. 5번 DF입니다. DF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양한 문화가 동등한 지위로 공존할 수 없어. 그렇죠. 동등하지 않고 여기 위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병은 위계가 없이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과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소는 인공수정, 태아이식, 복제기술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답니다. 아직 선생님은 이렇게까지는 보진 못했지만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는 종의 적합성보다는 시장 효용성을 목적으로 사육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 강제로 사료를 먹이고 화학 제품을 투약하며 기계를 감시하고 공장형 농장의 필수 조건에 부합하도록 규제하고 관리하고 쥐어짜고 다른 모양으로 만든답니다. 그들은 탄생부터 도살되는 순간까지 산업 생산품으로 간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백만 명의 인간들이 곡식이 부족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선진국에서는 사료로 사육되는 육류, 특히 쇠고기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풍요의 질병,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소와 같은 가축을 우리가 시장의 효용성으로만 판단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어떤 쪽에서는 먹을 게 부족한데 어떤 쪽에서는 먹을 게 너무 풍족해서 풍요의 질병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거 육식의 종말이라고 하는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따온 말이지만 우리 사람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억을 한번 보시면 소를 생명체가 아닌 자원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효용성을 목적으로 사육되니까 문제다. 산업 생성으로 간주되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요. 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류의 소비로 음식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죠. 소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소를 기르는 농장이 많아지고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빈부격차 문제가 누구는 많이 먹는 그런 질병이 생기는데 누구는 적게 먹어서 빈곤에 시달리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리을 음식 섭취율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닌 취향의 문제다 아니에요. 경제 문제, 효용성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새로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시문 통해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학자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몇백 명이 나오는데 그 학자들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시죠. 모든 문화는 절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문화 상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문화 상대주의.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에서 날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식습관이나 문화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음식의 보관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추운 지방에서는 날고기를 먹는데 위생에 문제가 별로 없으며 추운 날씨로 채소, 과일 경작이 곤란하며 땔감도 얻기 힘든 상황에서 날고기를 먹는 것이 가장 형제적이고 손쉬운 비타민 섭취법이었기 때문에 날고기를 먹었으니까 그 나라의 특성을 그대로 수용해줘라 라고 하는 문화 상대주의 입장입니다. 을을 보시면 모든 문화를 바라볼 때 상대주의 관점을 취하는 것은 옳은 것이긴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적용하여 문제가 되는 것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식인품승, 여성의 아동 학대, 명예살인, 인신공양, 인신매매, 노예제, 카스트 등의 신분제도, 여성 할례 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문화적 관습 등은 상대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보호해서는 안 된답니다. 무슨 말이게요?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내용들을 침해하는 그런 문화까지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윤리적 상대주의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갑은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가 우열관계를 기반으로 형성하고 있지 않다. 우열한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번. 을은 각 문화의 도덕적인 옳음과 그름을 판단할 보편적인 기준은 없다. 자, 옳음과 그름이 윤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식인, 여성 아동 학대 이러한 것들은 나쁜 거다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3번 갑은 을과 달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화는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을도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달리 틀렸습니다. 4번 을은 갑과 달리 자문화의 우월성을 근거로 타문화를 평가해야 하는데 반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취하는 게 옳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달리가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갑을은 각 문화가 지닌 고유성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는 있어요.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죠. 하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윤리적으로 상대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은 조금 옳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5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의 갑을 입장을 나의 그림을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소비 행위를 할 때 자신의 경제력 안에서 최선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답니다. 경제활동 중에서 가장 필요한 원칙은 투자 대비 산출의 가치의 최대화라서 가장 적은 돈을 소비하여 가장 활용 가치가 큰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이거 합리적 소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을을 보시면요. 인간의 경제활동은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소비 행위를 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인간과 동물 환경을 착취하고 해를 끼치는 비윤리적인 상품을 구매할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상품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해서 윤리적인 소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 윤리적인 소비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기억. 자신의 소득 범위를 넘어서는 과소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합리적인 소비는 과소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윤리적인 소비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되죠. 윤리적인 소비는 과소비하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 라고 봤을 때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당연히 과소비는 윤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과소비하는 것은 윤리적 소비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용을 추구하는 소비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합리적인 소비고요. 윤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착한 소비를 해라, 뭐 녹색 소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디귿 B이고요. 개인의 선호보다 공공적인 상품을 선택 기준을 삼아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죠. 합리적인 소비는 개인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소비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윤리적인 소비는 맞죠. 윤리적인 소비는 아무래도 좀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공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리을 상품 생산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소비를 해라 윤리적인 소비가 맞을 겁니다. 물론 합리적인 소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최선의 기준이냐라고 한다면 틀리겠지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고려하는 소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따로 그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따져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이 니은과 리을이라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이에요. 토론의 핵심 쟁점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둘이 다른 이야기하는 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갑을 보시면 자연적 영역을 과학은 탐구하고 종교는 초자연적 영역에 관계되기 때문에 과학과 종교는 서로 탐구 대상과 성격이 달라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답니다. 과학과 종교가 서로 다른 영역과 관련된 것에는 동의한대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과 관련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과학과 종교는 서로 갈등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다른 점이겠죠. 상호 보완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닙니다. 천동전, 지성성, 상조론, 진화론 등의 사례를 볼 때 과학과 정교는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전개될 수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을이 아니래요. 과학과 정교는 서로 갈등하는 측면도 있지만 인간의 삶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갈등의 어떤 핵심인 거죠. 토론의 핵심인 거죠. 종교와 과학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갈등만 하는 그런 관계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왜 그런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패스트 패션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조장하면서 환경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의류 폐기물의 양은 국내 패스트 패션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환경의식의 약화로 생활 폐기물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지 노동자들 노동 착취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패스트 패션은 옷의 특성상 값이 싸기 때문에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고용하거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의복을 착용하는 과정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오염, 자원 고갈, 노동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답니다. 이분은 지금 패스트 패션이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과 관련된 윤리적인 소비에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1번. 의복의 교체 주기는 가능한 짧게 아니죠. 패스트 패션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니까. 2번 윤리적인 소비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실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윤리적인 소비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사상가입니다. 최저가 의복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최저가로 구매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착취, 어린아들의 노동을 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4번 의복 선택의 선택은 유행 추구 경향과 부합하여서 이루어진다. 유행 추구 경향에 따른 패션이 패스트 패션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고요. 5번 현대사회에서 패스트 패션은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성성, 성스러움의 성질을 부분적이라도 구현할 수 있다면 성과 속의 이분법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모순인데 사실상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왜냐하면 어떤 것이나 성현 다른 말로 성현, 현현, 성스러움이 드러났다가 될 수 있고 역사의 어떤 시점과 공간에서는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지 못한 것은 없대요. 역사 중에서 모든 성현을 가졌던 종교와 인종 또한 없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 구조에서 성스러운 것과 나란히 세속적인 것이 항상 함께 있답니다. 우리가 이런 성과 속의 조화를 강조하신 분이 엘리아데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엘리아데와 관련된 것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성과 속을 단절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냐? 그렇죠. 잘못입니다. 성과 속의 조화를 강조하셨으니까요. 2번 성스러움은 세속을 초월한 세계에서 실현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세속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닙니다. 3번 인간은 체험을 통해서 성스러움을 만날 수 있는가? 그렇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신을 만나는 것처럼 만날 수 있죠. 4번 신에 의해 창조된 세계는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죠. 종교적인 인간이 봤을 때 모든 세계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번 종교의 근원은 일상생활에서 성스러움과의 만남인가? 그렇죠. 일상 세속적인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엘리아다 선생님은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개념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유교, 불교, 도교나 서양 사상에 비추어 봐서 의식주의 윤리에 적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냥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합리적인 소비, 윤리적인 소비라는 개념을 파악하시고 문화 측면에서도 문화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와 더불어서 다문화 정책과 관련돼서 동아주의, 다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다원주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종교와 관련돼서는 엘리아데 선생님과 종교와 다른 어떤 분야에서의 갈등 부분을 종교와 다른 어떤 과학이나 윤리나 학문들 간의 갈등을 보편적인 어떤 기준과
관용의 자세로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